아니고 수다. 매주 금요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토론 아니고 수다. 생생경제가 키운 작가라고 본인이 소개를 해달라고 하셨어요. 우리 윤덕한 이사님 나오셨어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왜 그렇게 소개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냥입니다. 네? 트렌드잖아요. 트렌드. 책을 내셨어요. 본인이 홍보하기 쑥스러우신 것 같아서 제가 좀 홍보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저희 유튜브 들어오셔서 보이는 라디오 치시면 지금 앵커 얼굴하고 게스트들 앵커들이 굉장히 잘 보입니다. 다른 때하고 다르게 굉장히 잘 보이거든요. 여러분 들어오시면요. 우리 윤덕한 이사가 또 낸 새로운 책을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책이죠? 네, 2020년 트렌드 모니터라는 책입니다. 이거 늘 나오는 책이죠? 맞아요. 제목이 바뀌었죠, 이번에. 트렌드 모니터.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네. 아, 그래요? 읽어보셨어요? 봤습니다. 자, 2020년의 트렌드를 분석한 책입니다. 이 책 저희가 좋은 기회에 청취자분들 몇 분 선정해서 나눠드릴 수 있도록 제가 좀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네. 제 개인의 돈으로 사는 건 아니고요. 자, 우리 윤덕한 엠브레인 이사님이시고요. 김원식 문화평론가 나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평론가님은 어떻게 책 뭐 나온 거 없습니까? 예정 중입니다. 예정 중이에요? 네. 어떤 책 쓰고 계세요? 뭐 여러 가지 쓰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쓰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또 홍보 확실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론 아니고 수다. 첫 번째 주제가 좀 마음이 많이 무거운 주제입니다. 앞서 농민들 이야기도 좀 마음이 무겁긴 했지만 설리 이야기를 참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참 이런 이야기를 방송으로 한다는 게 참 슬프고 또 고인에게 미안하기도 하지만 또 이 죽음이 그냥 죽음으로 끝나고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분 이 소식 듣고 어떠셨어요? 우리 이사님? 저는 방송에 나와서 자기 악플 이야기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시는 거 보고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돌아가실 때 그 뉴스 듣고 또 우리가 보이는 거와는 다르게 그 마음이 또 많이 아프신 분이 좀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설리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되었던 두 가지 포인트가 있었는데 그 공통적으로는 미디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악플 관련한 프로그램 그것 때문에 사실 오해를 많이 줬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악플에 대해서 저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구나 그랬는데 씩씩하구나 굉장히. 그런데 한편 생각해 보면 그 프로그램이 예능 프로그램이거든요. 근데 예능 프로그램에서 울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프로그램 없어져야 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없어졌습니다, 이번에. 이번 기회로 그래서 악플을 가지고 예능을 한다. 이것 자체는 저는 반대하고요. 원래 좀 그런 목소리를 내셨군요, 평론가님. 그 프로그램 자체에 대해서. 처음부터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설리를 SNS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진이라든지 콘텐츠를 한 게 아니고 사실 부끄럽게도 신문 미디어 그러니까 보도 기사를 통해 가지고 사실은 설리의 이미지를 많이 접했어요. 그런데 그 보도 기사를 보면 좀 오해를 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어떤 그렇기 오해일까요?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성적인 대상화한 그런 이미지들을 많이 사용을 했고 심지어 세상을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진들을 사용한 미디어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리를 정말 제대로 아는 것인지 또 누군가의 어떤 왜곡된 프레임으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일반 그런 이제 이용자라든지 이런 분들도 오해를 했을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본인의 그런 본질이 가려졌던 측면이 있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마음이 썩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을 모르고 굉장히 담대하고 또 심지어는 다른 쪽에서는 페미니즘 파이터다 이렇게 또 외신에도 평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본질을 가리는 그런 점들이 좀 없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설리라는 개인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그 설리라는 개인을 포장한 여러 가지 미디어에서 심어준 이미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집중하지 않았나라는 말씀이신데 물론 그렇게 말씀은 하셨지만 설리 씨 자체가 사회에 여러 가지 금기나 아젠다를 던지기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노브라 논란 같은 경우에도요. 억압된 여성성에 대한 거기에 대한 대응일 수도 있었고 또 낙태권에 대한 거 그리고 위안부 할머니들에
아이돌에 대한 적극적인 뭐 애정 표현이라든지 사회적인 분위기를 환기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설리가 단순히 이런 아이돌이나 연예인은 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두 가지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이제 속옷 문제 말씀하셨잖아요. 네. 사실 속옷 문제는 여성에 대한 억압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남자는 속옷 그렇게 걸치지 않아도 뭐라고 이제 비판하지 않는데 여성에게만 억압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 부과했습니다. 근데 용어의 과잉이 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여성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면 그게 무슨 마치 페미니스트다 이렇게 막 일종의 낙인을 찍고 한편으로는 상품화를 해요. 네. 그런 측면은 좀 되짚어 볼 필요가 있겠고요. 또 한편으로 우리가 이제 연예인들 특히 아이돌이 사회적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터부시하거나 네. 비판을 가하는 측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설리가 제가 알기로는 25살이거든요. 25살의 아이돌 출신의 여성이라고 그래서 자기 주장을 하면 안 되는 건가요? 해야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사회적 이슈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면 낙태권 말씀하셨지만 향후에는 정치적인 발언을 왜 아이돌 출신 혹은 여성이 말할 수 없는 걸까요? 그러니까 너무 사실 당연한 건데 사회 구성원으로서 한 명의 인격체로서 당연히 본인들이 발언할 수 있는 걸 있는 건데 사회가 오히려 과도한 의미를 본인에게 부여했다라는 말씀이신 네, 거죠?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사님? 저는 설리라고 하는 공인을 보는 그 관점이 기본적으로 각자 상상하는 타인으로 소통하는 대상으로 생각했다고 봐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누군가 소통을 해야 되는데 요새 삶이라는 게 전부 다 이제 혼자 사는 삶이잖아요. 혼자 밥 먹고 영화 보고 술 먹고 뭐 다 혼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소통을 필요로 하는데 그 소통의 대상을 텍스트 중심으로 한다는 거죠. 실제 사람하고 얘기하다 보면 그랬어. 그것 때문에 그랬구나. 이제 앞뒤나 전후 맥락을 이해하는 소통들이 잦은데 이게 없이 이게 스크린에 뜨는 대상으로만 텍스트 위주로 소통을 하다 보면 브라를 안 하는 사람들은 어떨 거야. 담배 피우는 사람은 어떨 거야. 식의 어떤 자기가 상상하는 식의 이미지로 제멋대로 이미지로만의 그 타인과 소통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기본적으로 앞뒤 맥락이 빠진 자기가 상상하는 타인과 소통하는 이 지금 세태가 이 악플러들의 재생산을 계속 이제 유발하고 있는 사회적인 어떤 시대에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세요. 네. 저는 그래서 이사님의 말씀을 좀 받아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미래학자들 특히 인터넷을 긍정적으로 봤던 뭐 엘빈 터플런 이런 학자들이 틀렸다. 왜냐하면 인터넷 하면은 훨씬 더 공론장이고 소통이 잘 될 거라고 대부분 예측을 했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말씀하신 것처럼 스크린이나 특정 자신들이 생각하는 전제를 깔아놓고 그것을 소비를 하면서 유유상종으로 지금 인터넷에서만 굉장히 활발하게 자기들끼리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가운데에서 이제 악플 테러 같은 경우 또 평점 테러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양성평등성을 바라고 뭔가 개선되길 바란다 그러면 만나서 얘기를 해야죠. 근데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을 본 적이 없어요. 그 일간 베스트 1배를 연구한 사회학 논문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거기 보면 되게 흥미로운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인터넷이나 SNS 등에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굉장히 심한 악플을 하는 사람들을 실제 조사 과정에서 만나보거나 이러면 굉장히 순하고 조용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회적인 거리가 좀 사회적 교류가 좀 잦지 않은 굉장히 그 빈도가 낮은 사람들이 소통을 해야 되니까 인간의 어떤 기본적 본능과 가까우니까. 근데 사실 인정 욕구라는 것이 사회성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인데 이걸 인정받기 위해서 조금 더 자극적인 방식으로 문자로 소통하다 보면 이런 식의 이제 악플이 계속 재생산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터넷 기사에 넘쳐나는 게 사람이고 사람 이야기인데 그 가운데 정말 사람이 빠졌다는 실제로 그렇죠. 네, 그런 현실을 정말 반영한 것 같고 우리의 그런 아픈 자화성이 결국은 설리의 마지막을 이렇게 보내게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이 아픈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인터넷이 수평적이냐 전혀 그렇지 않고요. 불균형하고 왜곡장이 있다는 건데 그래서 오늘 뭐 이 시간에 공유하셨지만 이제 다음이 연예뉴스 댓글란 없애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이 왜 불공평등하냐 아니면 굴곡장이냐 하면 결국 우리나라 같은 경우 더욱 심한 것이
네트워크의 집중성이 포털을 중심으로 형성이 되고 있고 대부분 악플이 여기에 달리고 있고요. 또 설리 같은 경우에도 설리의 어떤 사진들을 다룬 기사가 포털에 뜨게 되면 이용자들이 거꾸로 역추적을 해가지고 설리의 SNS 들어가가지고 악플을 테러하는 거죠. 네. 그런 중요한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다음만이 아니고요. 저는 네이버도 확대돼야 된다. 네, 이런 걸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반대의 여진이 있어요. 뭐냐면 이것도 댓글 저널리즘이라고 그래서 표현의 자유가 표현되는 공간 아니냐라고 해서 또 반발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여기에 그러려면 일단 네이버의 책임이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조금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뉴스에 나온 내용인데요. 여민수 조수용 카카오 공동대표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앞으로 포털 다음이 연예뉴스 댓글과 인물 관련 검색어를 폐지하기로 했다는 내용이었고요. 이번 개편은 최근에 우리가 지금 이야기 나누고 있는 이설리 씨의 죽음을 계기로 이루어진 거고 악플을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한 다음의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사님은 그럼 어떻게 보세요? 이런 조치가 아까 우리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표현의 자유는 알 권리하고도 충돌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긴 있거든요. 그렇지만 필요하다고 보세요. 알 권리는 보장이 돼야죠. 그게 이제 그래서 자연스럽게 인터넷 실명제 얘기까지로 요새 이제 확대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인터넷 실명제는 시행한 적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2007년도. 그때 많이 줄었다면서요? 아니, 그것도 논란이 있어요. 아니요. 그래요? 실제로는 줄지는 않았고요. 네. 그때는 한 1년 정도 시행을 했다가 그게 이제 공식적으로는 아마 공식적으로 인터넷 실명제가 아니라 그 제한적 그 노출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10만 명 이상의 게시판에는 실명을 노출하고 이제 올려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법으로 네. 시행을 했다가 이게 2012년도 8월에 그 헌재에서 위헌 판결이 났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없어졌는데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07년도 8년도 이때 실명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해외 계정이잖아요. 지금 쓰는 SNS가. 그렇죠. 유튜브에서는 공식적으로 한국인 계정으로 네. 못 올렸어요. 그리고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그러니까 글로벌 계정으로 다 사람들이 대거 이주하는 바람에 오히려 국내 산업에 크게 영향을 줬고 이걸 막게 되면 사실은 내부 고발자라든지 이런 식의 공익적 제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루트가 이렇게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 위축되는 효과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실명으로 비난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사이버 모욕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인터넷 실명제를 하지 않아도 약간 성의를 찾으면 다 찾을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인터넷 실명제가 그 공인들에 대한 굉장한 악플을 방지하는 차원이라기보다는 해악이 조금 더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에 저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전면적으로 시행을 하기보다는 연예뉴스 같은 경우에는 댓글을 없애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알 권리라는 건 원래 개념적으로 볼 때는 이 공공적 사안에 관련돼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한다는 개념이에요. 네. 그런데 연예인의 사생활을 아는 것이 어떻게 알 권리와 관계가 있습니까? 대부분 연예부 쪽 저널리즘 하시는 분들이 국민의 알 권리를 말씀하세요. 근데 네. 연예인의 사생활이라는 건 알 권리에 해당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표현의 자유 문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연예 뉴스만큼은 댓글란을 없애자. 그리고 한편으로는 뭐 예를 들면 그런 이제 해외 사례처럼 24시간 내에만 댓글을 달 수 있도록 하자. 물론 중국 바이두처럼 아예 없애는 것은 아마 여러 가지 논란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제한적으로나마 시도해 볼 수 있는 그 영역별로요. 이런 네.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여러 가지 대안들을 우리가 함께 연구하고 또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막는 게 언론의 역할이고 사회의 역할이고 또 인터넷 포털 기업의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개개인이 나의 한마디의 악플이 누군가에게는 아주 크나큰 마음의 상처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가끔 악플 달리거든요. 근데 제가 세상 쿨한 사람인데 안 쿨해지더라고요. 정말. 남죠. 쿨한 척 하는데 계속 남고 위축돼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요. 천하의 김혜민 PD도 악플에는 위축된다는 거. 그걸 노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위축되기를 노리는 거죠. 맞아요. 그럼 위축되지 말아야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물론 이걸 강조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맞아요. 네. 연예인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평판 감옥에 산다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면 게다가 악플이나 루머 이런 거에는
1% 내지 몇 프로의 진실이 좀 포함돼 있어요. 이게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이 포함된 것들은 그걸 독자들이 구분해내기가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거를 평판 감옥 때문에 사람들이 2차, 3차 대응을 했을 때 또 다르게 뭔가 악플이 재생산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 때문에 네. 스스로의 감옥 속에 사는데 이거를 집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지 그 사례가 네. 계속 쌓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쪽으로. 예전에 4,800개 악플이 달려가지고 네이버 그해 뉴스 6위 올라오고 그랬거든요. 누가요? 평론가님이? 제가요. 네, 제가 쓴 평론가님 글이 4,800. 4,800개가 달렸어요. 세상에. 말도 안 되는 뭐 욕설이 막 이렇게 달렸죠. 맨 처음에는 좀 충격이 있어요. 근데 연예인들이나 이제 이거는 연예인뿐만이 아니고 요즘에는 SNS를 활용해가지고 셀럽이 될 수 있다라는 이상한 그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일반인 분들에게도 굉장히 적용이 되는 부분이에요. 맞습니다. 네, 근데 처음에는 이게 밖으로 못 나갈 것 같고 이제 사회생활도 못 하고 더 이상 활동 못 할 것 같은데요.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설리처럼 저희도 그 제작진하고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설리 씨가 사실 악플을 남겼던 사람을 이렇게 고소해서 신고해서 잡았대요. 근데 동갑내기인데 자꾸 보니 동갑내기예요. 나랑 동갑내기인 친구에게 전과자를 만들 수는 없다 해서 선처해줬다고 엄청 하더라고요. 짠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설리 씨가 사실은 그 사람을 처벌한 정도의 마음의 강단과 어떻게 보면은 너무 착하고 너무 여려서 이런 고통들을 조금 이겨내기가 어렵지 않았을까. 거기서 그런 한마디 생각이 제가 들어요. 말씀드릴게요. 네. 예전에 박혜진 씨도 선처를 했어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같이 자원봉사를 갔어요. 예. 그 악플을 단 친구하고. 네. 어떻게 됐느냐? 재범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예외를 두면 그 틈을 비집고 다시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개인적으로 그 사람을 내가 선처를 해주는 거는 내가 그 사람에 대해 포용을 베푼 거지만 네. 사실은 미래의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는 강력하게 그냥 처벌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토론 아니고 수다 지금 조금 토론이 돼버렸네요. 그러게요. 토론해야죠. 이건 수다거리는 아니죠. 네, 윤덕환 마크로빌 엠브레인 이사 그리고 김원식 문화평론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포스코화입니다. 저희는 2부에 다시 올게요. 여러분은 지금 경제를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김혜민 PD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유튜브 들어오셔서 보이는 라디오 치시면 YTN 라디오 치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제가 어제 신우식 스타일리스트하고 함께 상암동 눈썹 미인이라고 제가 스스로를 소개했는데 네, 여러분 들어오셔서 제가 정말 눈썹 미인인지 네. 부끄러워요. 이렇게 보이는 라디오 많이 오시라고 제가 이런 얘기까지 뭘 또 보세요. 자, 유튜브로 봐야 되겠어요. 네, 우리 엠브레인 네 윤덕환 이사님과 또 김원식 문화평론가의 눈썹은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 들어오셔서 진짜 우리 어제 남자 화장했어요. 네. 눈썹 문신하면 된대요. 문신이요? 남자. 네. 예. 어떻게 제가 소개해드려요? 해나 문신해야 되나요? 아니, 눈썹 문신이요. 지금 우리 주제가 그게 아닌데. 자, 돌아와서. 자, 두 번째 문화 주제 수다 떨어보죠. 자, 두 분은 나쁜 남자입니까? 좋은 남자입니까? 우리 이사님. 좋은 남자일 것 같아. 어때요? 제가 미는 컨셉은 사실 귀여운 컨셉 미는데. 그러네요. 네, 약간 옛날 필명이 약간 뚱보, 주저할 수 없는 귀여운 남자. 약뚱이래가지고. 네. 원래 캐릭터상으로 약간 이렇게 좀 통통하고 이렇게 블링블링해야 됩니다. 네, 어쨌건 귀여운 그럼 착한 남자 하죠. 네네. 네, 귀여운 남자가 나쁘진 않으니까 네. 착한 남자. 김원식 평론가님이 약간 나쁜 남자일 것 같아요. 아니요, 이 착한 척하니까 결국엔 나쁜 놈이 되더라고요. 착한 착한 척을 척하지 않기로. 그럼 정직한 남자로 하겠습니다. 네, 제가 왜 이 감사합니다. 얘기를 여쭤봤냐면 요즘 악당 전성시대예요. 타짜의 곽철용이라는 그 캐릭터가 지금 타짜 원이 언제 나온 영화입니까 도대체? 그 곽철용 캐릭터가 지금 인기고 그다음에 13주기 됐죠, 지금 제가 알기로. 13년이요. 13년 됐다고요? 13주기라고 표현하죠. 와우. 왜냐하면 곽철용이 타짜에서 죽거든요. 죽었으니까요. 그리고 조커. 이 영화가 난립니다. 아니 도대체 악당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환호하는 거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네. 그래서 어쨌든 사실 영화상으로는 두 사람은 죽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계속 소환을 해내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뭔가 죽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대중심리가 투영이 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드라마의 주인공 죽으면 죽이지 마세요 막 이렇게 네. 하는 것처럼. 근데 예전에는 근데 주로 죽었잖아요. 뭐 비운의 운명 뭐 이렇게 주인공이라든지 가련형, 청순 선한 가련형. 사람이라든지. 근데 이 곽철용은 사실 존재감이 있었나?
뭐 아는 분들이 그렇게 물어봐요. 저는 기억이 아니 타짜에 안 나요. 그런 인물이 있었나 맞아요.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근데 곽철용은 타짜 1에서 조폭입니다. 조폭이고 이제 고니죠. 예, 고니에게 이제 죽임을 당하는데 거기서 자기의 인생 철학을 멋있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네. 영원히 살 것 같은 이 곽철용은 죽게 되죠. 네. 그러면서 이 곽철용의 그 뭐 이런 이제 닉네임 붙었죠. 청순 마초. 아, 맞아. 낭만적이야. 그 네. 양반. 청순 마초. 이게 굉장히 기괴한 모순적인 그런 단어이잖아요. 그 이유 좀 예를 들어주세요. 도대체 무슨 대사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했던 거예요? 그 유명한 대사가 꽤 있어요.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마포대교는 무너졌냐? 땡땡아 뭐 이러면서 이제 뭐 저 신한학교 행동에 뭐 묻고 더블로 가 이게 아주 유행하는 대사고. 그러니까 이게 도박판에서 한 묻고 판에 더블로 이제 가. 저기 아니 지금 이름 전문 용어 쓰면 안 되는데. 네. 다시 그러니까 그 판을 이제 무효로 하는 패가 나오니까 네. 묻고 이 판을 그냥 그대로 묻고 한 번 더 해서 또 더블로 가 이게 이제 한 번 유행이 돼서. 아니 근데 이게 왜 지금 13년 만에 지금 이 타이밍에 이 대사가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는 거예요? 그걸 모르겠다니까요.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네. 지금 뭐 일단은 타짜 3가 얼마 전에 개봉을 했죠. 추석 전에. 네. 그러면서 예전 영화가 소환이 되면서 그 캐릭터가 다시 등장하기도 했고요. 또 하나는 유명한 개그맨 중이 프로그램 그 타이틀에서 이 사람의 대사를 몇 번 활용을 하게 됐어요. 네. 근데도 대중들이 열광하는 거는 그 안에 공감 포인트가 있다는 건데 저는 그걸 어떻게 보고 있냐면 이 곽철용이라는 캐릭터가 네. 되게 세고 위력 있고 막 위력을 행사할 수 있고 이런데 게임의 룰을 지켜요. 그러니까 도박판을 내가 돈을 많이 잃었다고 해가지고 그 판을 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양아치는 아닌 거군요. 그러니까 자기가 건달에 거꾸로 말하면 달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되게 웃기게. 근데 네.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 굉장히 판을 엎을 수 있는 충분한 위력이 있는데 그걸 쓰질 않아요. 아, 본인의 힘을 본인이 조정한다. 나중에 누굴 뭐 죽이거나 하는 것도 나오긴 하는데 이 섰다라고 하는 판의 룰을 그대로 지킵니다. 이게 되게 역설적인 건데 거꾸로 말해서 그 판 다 엎고 돈을 다 뺏는 캐릭터라면 지금처럼 매력적이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흑수저의 정서가 투영이 돼 있다고 생각해요. 흑수저의 정서가 투영됐다. 네, 왜냐하면 고니라는 게 고인이 같은 경우 얼굴 잘생겼잖아요. 별다른 노력도 안 하는데 여자들이 너무 좋아해요. 조승우 씨요. 순정도 없어. 그냥 여기저기 그냥 여자 찝쩍거리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근데 곽철용은 정말 순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가 이런 식으로 내 순정을 짓밟으면 뭐 이렇게 발언을 하잖아요. 왜 순정을 내가 몰라주느냐. 그리고 17살 때 달건이 그러니까 건달 생활 해가지고 내가 굉장히 많은 그런 어려움을 딛고 여기까지 자수성가를 했는데 이걸 굉장히 흑수저로서. 예.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생활을 어떻게 하겠어요. 취직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정서가 투영이 쫙 됐는데 죽었단 말이에요. 왜 죽어? 아니 다시 근데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알겠어요. 그런데 악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의 포인트는 그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것도 알겠고 왜 대중들이 환호하는 것도 알겠는데 어쨌건 나쁜 사람이잖아요. 아니에요. 이게 악당의 상대성이에요, 지금. 그 조커도 마찬가지고 곽철용도 마찬가지인데 아까 이제 이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룰을 지키고요. 심지어는 저는 고니가 더 악당 같아요. 심지어는 사실 웬만한 그런 조폭이나 이런 악당들은 주인공을 죽이잖아요. 근데 안 죽이고요. 어떻게든 네. 자기 패밀리로 끌어들이려고 했는데 오히려 되치게 해가지고 주인공 고니가 이 곽철용을 죽여버리거든요. 그래서 누가 악당이냐. 그래서 이 개봉한 영화 조커 같은 경우에도 이 배트맨을 우리가 흔히 영웅으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알고 봤더니 배트맨은 가진 자들의 영웅인 거예요. 아하. 근데 조커는 거꾸로 가지지 못한 자들의 영웅이라는 것을 이 영화가 적극 부각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커가 왜 악당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가를 천천히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이 영화의 또 핵심 포인트인데 네. 원래 악당이 아니고 이 코미디를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행복을 주려고 했던 코미디 지망생이거든요. 네. 근데 지망생이 어떻게 악당으로 되기까지의 그런 사회 모순 구조가 찬찬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결국 단지 부러워하고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악당이 되느냐 이런 이제 흐름들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지난 10년간의 악당 트렌드, 악인 트렌드가 지금 변화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지난 10년 동안은 어떻게 이제 주로 악인이 나왔냐면 악한 놈은 그냥 악한 놈이야. 독사 새끼는 그냥 독사 새끼야. 라고 하면서 무조건 악인을 깨부수는 그런 작품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천성이 나쁘고 나쁜 사람이 나쁘게 살았고 사이코패스. 그러니까 끝이 나쁜 게 당연해. 네.
그랬는데 사실은 사회 구조에 따라서 범죄자가 만들어지는 거는 올드한 거다 그래가지고 상당 기간 그런 영화들이 잘 나오지도 않았었어요. 아, 그러니까 그동안은 악당을 개인의 관점에서만 영화나 대중매체들이 다뤘다면 지금은 악당이 될 수밖에 없는 사회적 구조에 이렇게 집중한다는 그러니까 거죠? 이사님도 잘 아시지만 전에는 사회학적인 요인으로 범죄자가 만들어진다라는 사회적 요인론이 나오다가 네네. 한동안 그 뒤에 악한 그런 정말 악랄한 놈, 사이코패스가 유행을 했어요. 그러다가 조커는 약간 올드한 것 같지만 사회적 구조에 따라서 악당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부각을 시켜냈거든요. 네, 악당은 전형적인 악당이었는데 이 곽철용과 조커라는 캐릭터는 전형적이지가 않아요. 뭐 물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형적이지도 않고 10년 동안에 변화온 트렌드도 있는데 저는 이 곽철용 캐릭터는 이 가지고 있는 약간 낭만주의. 낭만이 사라졌잖아요, 지금. 낭만이 그다음에 없어. 뭐 어쨌든 아, 저는 동의를 100% 하기 쉽지 않아요. 그 조커라는 캐릭터는 저는 굉장히 흥미롭게 본 캐릭터인데 조커는 악당이긴 한데 네. 조커란 영화는 상당히 선동적인 영화거든요. 여기 또 그렇죠. 공감하지 않은 분들도 계실 텐데 맞아요. 조커가 악당이 될 수밖에 없는 내면으로 쑥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하. 그걸 보고 어떤 사람들은 공감은 하는데 맞아요. 불편하다라는 이유, 이 두 가지 맞지 않는 평가가 나오는 게 공감의 포인트가 이 사람의 외로움에 공감하는 거거든요. 그 외로움이 나중에 공격성으로 바뀌어요. 영화를 내가 스포일러를 할 수가 없어서. 아, 근데 최근에 우리 사회 문제하고도 굉장히 그렇죠. 맞닿네요. 그래서 책도 실제로 외로움이 나오고 있네요. 네. 이 외로움으로 깨알은 거? 간접 홍보가 되네. 어쨌든 네. 간에 이제 외로움이 공격성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아주 정말 끝내주게 그려줍니다. 근데 나오면서 이 공격성으로 전하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상당한 공감을 주지만 이거를 적극적으로 내가 옹호할 수 없는 공감인 거죠. 그러니까 나오면서 굉장히 좋은 영화를 봤지만 그 공감의 대상이나 진화 방향이 불편함일 수 있다. 실제로 그 미국 사회에서는 이게 인셀이라고 하는 이렇게 좀 비자발적 동정주의자들 이 사람들이 이 영화에 열광하거든요. 그래서 네. 전 미국 경찰들한테 이 영화관 앞에 배치를 병력 배치라고 그랬죠. 이렇게 경험을 주고 배치할 때까지 됐어요. 실제로 네. 2012년도에 초기 사건도 있었고 조커 분장을 하고 그래서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휘발성이 강한 그 공감 능력이 있다고 보는데 이게 약간 슬픈 결과예요. 네. 근데 그래서 네네. 우리나라에 총이 없기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하고 같이 청소년들은 봐야 될 등급으로 받기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사님이 계속 강조하고 계신 외로움에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조커를 볼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우리 사회가 1인 가구 뭐 혼자 싱글족들이 사는 걸 찬양하는 그런 트렌드 보고서 상당히 많았는데 한편으로 그 사이드 이펙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외로움이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든지 범죄나 굉장히 우발적인 충동적 행동으로 이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네. 1인 가족 혹은 싱글족들의 이 뭐 이제 늘어나는 그 증가 현상에 대해서 다른 면으로 이 조커를 뭐 견주어 가지고 볼 필요도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악당 열풍을 단순하게 볼 게 아니라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 그리고 외로움이 공격성으로 변하는 이런 인간의 심리를 우리가 조금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고 이 악당의 행위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게 아니라 네네. 그 사람의 행동과 행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과제들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윤덕한 마크로멜 엠브레인 이사 김원식 문화평론가 감사하고요. 이사님 다음 달에 올 때는 요 책 좀 선물 좀 많이 가져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약속하셨어요? 네네네. 우리 청취자분들. 10권 가져오겠습니다. 네, 10권 가져오신답니다. 네, 다음 달을 기대하면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